네. 자, 오늘은 제12장 마지막 이 229 광장군포 공황장애 많이 물고 늘어졌는데 오늘이 마지막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교재가 바뀌죠. 자, 오늘 제12장 공황장애의 치료 사례. 예. 자, 복습을 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는 심정으로 뭐 종합 정리가 될 것입니다. 종합 정리가 돼서 괜찮을 거예요. 이거 다 오늘 양이 많아서 다 하지는 않고 2하고 2는 건너뛰고 3, 1, 3을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 할 수 없어서. 자,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강렬한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공황장애에서는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특이하죠. 물론 공황장애는 반드시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일어나죠. 20%는 안 일어난다고 봐야 돼. 그렇지만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경험되는 결과죠. 그래서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약물 치료 외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인지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고, 또 약물 치료가 잘 안 먹히는 사람은 인지 치료만 해도 되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공황장애 치료 사례는 제가 치료한 거를 한 것이 않고 이쪽이 최고의 권위자 데이비드 팔로우의 공황장애 이분이 이쪽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쓰고 그런 분이죠. 이게 이제 보스턴 대학의 명예 교수이시고, 그분의 치료 사례를 제가 우리 형식에 맞게 좀 정리를 해서 실 거 실고 빼고 빼고 해서 우리 형태에 맞게 다시 각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준비를 보시면은 광장군 치료를 위해서 광장군과는 공황장애를 거의 같이 미국에서는 거의 같이 보고 있어요. 광장보를 가진 사람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고 공황장애가 가진 사람이 광장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과 관련이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 관련이 돼요. 대개는 공황장애 하나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에서는 광장군과 공황장애를 붙여서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공황장애를 따로 분리해서 전반부는 이제 1부는 공포증에 대한 거, 2부는 광장, 뭐 장소와 관련돼서 특별히 그렇고, 이 공황장애는 심장 발작과 관련한 것으로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우리 식에 맞게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치료 준비 내담자의 고유한 공포와 불안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치료사는 의료진 내담자의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칠판에 뭐 쓰고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을 그냥 종합 정리 차원에서 중요한 데는 짚어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펼치는 것보다. 자, 1. 가로 1번. 예, 내담대 프로그 공항의 상태 파악. 제일 먼저 공황장애는 상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불안이 극심한가. 상태가 요게 하, 중, 고로 할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 자, 그래서 내담대의 증상의 파악이 치료의 시작 지점을 설정한다. 그런데 이 시작 지점에서 이제 첫째로 면접을 통한 기본 사학의 파악이다. 자, 이 각주 296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제시되는 공황장애 사례는 데이비드 발로우가 치료한 사례를 요약까지 정리해서 제시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개작하기도 했다. 공황장애 치료 사례가 드물기에 제대로 된 사례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 데이비드 발로우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보스턴 대학의 심리학과 정신과의 명예 교수이면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예,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시켜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안과 공황 상태 파악은 어떻게 되나? 첫째로
면접을 통한 기본 사항 파악이 아무래도 빠르죠. 면접을 해야죠. 그죠? 자, 230회 넘어가면 면접 통한 기본 사항의 파악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실었습니다. 치료사가 어떤 상황에서 공황 상태 가장 취약한가요? 이 샤론이라는 여성 내담자예요. 분명히 식당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하지만 가끔 갑자기 부딪히면 괜찮다고 느끼면 운전을 따라간다. 그리고 다른 때는 꽤 편안한 느끼나 집에 앉았을 때 그냥 부딪히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직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딪힌다는 것은 맞닥뜨리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치료사. 그러면 당신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당신이 공항선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무엇인가요? 샤론이 글쎄요. 도로에 있는 다른 차들은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치료사가 그리고 내담자가 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건 무엇인가요? 샤론 내담자가 얘기해줘. 그러면 마치 내가 떠다니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느낌이랍니다. 야, 붕붕 떠 있다. 그거죠.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상태 파악에서 어때요? 정상적이지 않은 게 드러나요. 그리고 약간 현실에서 좀 떠 있다. 그죠? 정신이 안정된 상태는 아니다. 요게 이제 일차적으로 발견되죠. 자, 둘째로, 내담자의 반응 상태의 확인이다. 반응을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담자 불안과 공황 상태 파악에서 내담자 반응 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 뭐 초기 면담할 때 이런 거 저런 해봐야지 얼마나 심한지. 자, 치료사가 이 묻습니다. 이 대화 부분을 보십시오. 치료사, 지난주에 집에서 있었던 공황발작에 대해 어떻게 세 가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재벌을 정말 가볍게 느껴졌고 손은 뭉쳤다. 기절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무의로 녹아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나의 생각은 누워서 직장에 있던 남편에 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치료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차렸나요? 그러니까 시아는 일어섰을 때 머리가 안에서 회전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면 어때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약간 빈혈기가 있나요? 좀 현실의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는 편이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반응을 보니까. 자, 231페이지 넘어갑니다. 셋째로, 공황장애에 대한 내담자의 이해예요. 자, 내담자의 불안과 공황의 상태 치료자가 해야 되는 거죠. 공황장애에 대한 내담자 이해가 필요한데, 내담자는 자신의 공황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는 거죠.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게 되면 그만큼 편안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상태를 아는 만큼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식. 병을 인식한다. 그게 병식이라고, 의학계 전문용어로 병식이라고 그래요. 병을 인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병을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게 강박증이죠. 강박증이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식이 가장 낮은 게 정신분열증이고 편집증이에요. 예, 인정 안 하죠. 예.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게 강박증, 우울증, 이쪽이죠. 근데 가장 낮은 게 이쪽, 높은 거가 이쪽이고, 낮은 거는 그 둘로 그으면 정신분열증, 뭐 요즘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증, 편집증, 의심증이죠. 이 두 가지가 낮고, 이 두 가지는 높아요. 이 두 가지 낮고. 그러니까 병을 인식하는 그것이 정신장애에서는 강박증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우울증이고, 병식이 가장 낮은 게 정신분열증이고 편집증이야. 문제 있다면 네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자기의 병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치료의 필요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자, 가로 2번 보시겠어요? 230. 공황장애에서 증상의 파악과 발견입니다. 자, 공황장애에서 공황 발작은 미묘한 내부 신호들이 신체적 단계에 촉발되죠. 되게. 물론 이제 호흡이 빨라지면서 신체 이상 현상이 일어나죠. 가슴 떨림이라든지 굉장히 땀이 난다든지 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꾸라지는 게 공황 발작이죠.
졸도하는 게. 자, 공황장애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공황 발작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게 되죠.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후속 치료 절차에 신뢰성을 얻는데, 여기서 이제 첫째로 이렇게 하려면 첫째로 내담자에게 필요한 장애의 공황장애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 자, 우리가 그래요. 뭐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처가 쉬워요. 근데 몰랐을 때는 불안이, 불안이 가중이 되죠. 그렇죠.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정도면 내가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불안이 가중돼. 그 사람이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대처와 대응이 쉽다. 뭐 그런 거죠. 너무 모르면 불안만 가중되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체 감각 이제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자, 232페이지로 갑니다. 자, 내담자가 더 잘 이해하게 던진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자, 여기 치료사는 물론 이제 데이비드 발로우죠. 데이비드 발로우예요. 자, 샤론, 내담자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자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나의 공황 발작이 집에서 도둑을 발견했을 때 경험했던 공포와 같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도둑을 만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생명의 이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공황장애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이 가빠지다 이대로 죽을 수 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기 어렵죠. 자, 치료사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네, 예상 못한 공황발작과 도둑과 마주했을 때 공포라는 두 가지 감정에서 본질적으로 같답니다. 그렇지만 도둑이나 강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나요? 하고 데이비드 발로가 묻습니다. 실은 샤론 나의 심장 1분의 1마일을 달리는 것으로 느꼈답니다. 이게 이제 공황장애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심하게 뛰고 있다. 치료사 공황발작이나 주변 사람 본인이 느끼는 방식에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나요? 샤론 글쎄요. 뭐 오해를 그랬겠죠. 오해를 뭐 대부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비록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죠. 치료사 기본적으로 동일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그럼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무슨 일이 나오는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해 걱정하는 것 매우 다른 유형의 경험이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 굉장히 두렵죠. 예를 들어 감각에 대한 두려움이 감각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그렇죠. 내가 어떤 감각을 모를 때 그 감각은 더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거죠. 자, 둘째는 내담자 공황 상태이시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공황 상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공황 상태이 왜 중요할까요? 자신이 경험한 공황 상태 인식하는 만큼 치료적인 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많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셋째로, 자가 모니터링 방법의 연습이다. 모니터링 한다는 자, 이제 감시, 감독한다 이 말인데 되게 조절로 끝나죠. 공황장애에서 형태의 발견에서 내담는 자가 모니터링,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됐는데 방법 연습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우선은 자기가 자기 안정을 취해. 이게 별거 아니다.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다. 내가 침착하면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이 되겠죠. 그런데 뭐 내가 상태가 어떤 때 더 높아지는가, 어떤 때 낮아지는가, 어떤 때 못 견디는가, 어떤 때 많이 힘이 드는가, 어떤 게 더 높아지니까 갑자기 가라앉는가. 이런 건 자가 모니터링에 해당해. 뭐 자가 모니터링 방법이 열심히 내 자신의 증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공황장애 겪는 사람은 자주 발생하는 공황 발작의 초기 증상과 유발 요인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 2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가 모니터링은 이 초기 증상과 유발 요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해 준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발생하는지 기록함으로써 특정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성격상 어떤 장소에 가면 특별히 일어나는데 대개는 사람이 많은 장소라든지 또는 뭐 사람 앞에 선다든지 뭐 터미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뭐 전철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33조 이제 가로 3번에서 치료 과정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인가? 이거죠. 자, 공황장애는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아직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내담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렇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죠. 그 비정상 행동은 주로 공황 발작과 관련된 불안과 해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뭐 치료받을 때 그게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죠.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다. 굉장히 불안하죠. 안정감이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치료 과정에 보이는 비정상 변은 내담자는 치료관에서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 내담자는 과도한 모니터링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제 샤론이 그랬다는 거죠. 샤론은 남편을 찾기 사무실을 여기 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왔다. 치료 설명이 계기가 된다는 거고 233페이지 넘겨보세요. 돕는 방법이 나와요. 치료 요구에 대처할 수 없다. 치료자가 너무 불안해서 뒤뚱뒤뚱한 현실에 연락을 끊거나 치료를 견디면서 나아지지 않는다. 3. 사무실의 현재 문화 비현실감 가운데 뛰는 심장을 불러일으켰다. 4. 샤론은 공황 상태에 빠져 몇 분 안에 현실과 영전의 연락이 끊기고 걱정이 시작했다. 불안할 때 뭔가 의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인데 연락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샤론이 더 불안하다 느낄수록 그리고 탈출의 안전을 찾는 시도가 강해질수록 신체 감각은 더 강해졌다. 이 신체 감각이 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불안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신체의 감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6. 남편의 존재가 그녀에게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다. 당연하죠. 뭐 의존자가 옆에 있을 때 편안해지잖아요. 기댈 수 있고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왔어요. 자, 그럼 둘째로 이럴 때 도움을 준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인지 재구성의 도움이죠. 인지 재구성. 인지 재구성이 드디어 이제 인지 행동 치료에 나오잖아요. 인지 재구성. 인지 재구성은 뭐예요? 인지 재구성은 인지 치료에서 인지 재구성은 긍정적 인지로 변하는데 긍정 사고 전환이에요. 긍정 사고 전환. 여기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는 거예요. 사고 전환. 요거죠. 인지 재구성이라는 이거예요. 그건 긍정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심장이 적게 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느끼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해지면 훨씬 더 가라앉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는 치료 과정에서 불안 심리 상태 보면서 치료적인 확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불안한 샤론에게 치료자는 치료 관련성을 증명했죠. 그래야 샤론은 현실과 영적 연락을 잃을 가능성에 대한 사전 인지 재구조화에 진정됐죠. 이 재구조화는 뭐예요? 치료자 긴 논의를 하는 샤론은 치료를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안심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안심을 시켜서 큰 문제 안 일어난다. 안심을 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했다는 건 뭐, 그렇게 아니고 곧 남편이 돌아올 거고 연락이 안 돼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한마디는 굉장히 심적인 뭐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니까 개별화된 계층 분야는 경미한 불안에서 중간 정도의 불안까지 있는 상황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졸업된 생체 노출이 기초가 되고, 비록 생체 내 노출이 치료액이 4차까지 진행되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계층구조가 도입되는데 계층구조는 다른 게 아니라 단계적 실천이에요. 계층구조는 단계적 실천을 얘기합니다. 단계적 실천, 그렇죠. 단계적으로 실천해야죠. 단계적 실천. 여기 나오죠. 셋째로 계층구조의 실천이 나와요. 자, 공황장애 치료 과정 계층구조는 보통 계층, 노출 계층 또는 노출 치료 일환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실천하는데 단계적 어떤 실천을 할까요? 단계적으로. 네. 단계적 실천하는 노출 치료니까 이게 이제 직면한다는 거예요. 직면. 단계적으로 직면. 표면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불안할 때 좀 걸어보는 거. 좀 더 뭐 물도 마셔보고 호흡 조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이게 이걸 해보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계적으로 나이란다 노출기 만들고 샤르를 개ற்று면은 다음 어떤 상황으로 구성되었다면서 235페이지 나옵니다. 235페이지 로면 혼자 회사에서 집으로 운전하기 해보고 금비는 영원히 앉아있기 한번 앉아 있어보고 낮에는 집에서 혼자 2시간을 보내보고 낮이 밤으로 바뀌었을 때 집에서 혼자 보내고 표면거리에서 혼자 운전하고 자신의 오빠의 집까지 혼자 운전하고 남편과 함께 고속도로 2개 출고 운전 혼자 고속도로 2개 출고 운전 혼자 4고속도로에서 4개 출고 운전 혼자 고속도로에서 4개 출고 운전하는 뭐 여러 가지 미국적인 상황이에요. 뭐 미국은 집이 뭐 다들 떨어져 있어요. 자연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없이는 대중교통도 잘 안 통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좀 시골스럽게 돼도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연결해서 자가용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데 그렇지 않죠. 그 너무 땅덩어리에 넣다 보니까 멀리면 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을 해야 돼요. 이제 미국을 저는 아직도 미국을 안 가봤습니다. 유럽만 여러 번 돌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을 제가 안 가봤어요. 너무 커서 제가 가기가 싫어요. 그뭐 1시간 가가지고 볼거리 하나 있고 그런데 뭐가 유럽은 바로바로 붙어서 다 볼거리인데 그래서 가기가 싫어서 초청도 했지만 가기가 싫어서 안 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료의 실천적인 단계 이 부분은 뭐가 있는 것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이건 설명하지 않고 일 실천적인 단계가 호흡의 교육과 실천. 이제 호흡을 잘하는 게 고황장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심호흡을 하는 것과 입으로 호흡하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자, 심호흡을 하게 되면 벌써 사람이 차분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에서는 호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236배면 그래서 과호흡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호흡을 자주 이렇게 말해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입으로 숨을 빨리 쉬면 더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 조절하면서 천천히 쉴 때 안정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슴으로 호흡을 하느냐, 입으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지고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가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더 힘들어질 뿐이죠. 그래서 셋째로 적절한 호흡의 연습이 필요하다. 뭐 이 호흡이라 해도 또 주로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에도 입으로 호흡하다 감기가 잘 걸린 사람이 있죠. 겨울에는 코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 예.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하냐, 입으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걸 적절히 호흡을 하는 훈련도 굉장히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을 천천히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가슴에서 하느냐, 복부에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호흡법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237페이지로 갑니다. 230. 2번, 실제적인 단에서 인지적 오류하기. 인지적 오류하기. 인지 오류가 뭐예요?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인지 제 구조의
인지 구조의 재조정, 그거죠. 인지 재구성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그죠? 여기 나와요, 얘가. 자, 실제적인 단계에서 인지적 오류 확인은 인지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내가 잘못된 인지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 자, 그 결과로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담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전반적으로 자기 진술은 불충분하고 치료적이지 않다. 세계적으로 비방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운전 중에 너무 불안해지면 운전 통제를 도로에서 벗어나 죽을 것 같다 두려워해 같은 세부적인 생각을 내는 내용은 이제 후속적 인지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자, 요게 이제 인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이제 철학자 이제 헤로도토스가 있죠. 헤로도토스. 철학자 헤로도토스가 있는데,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인식론에서 사람은, 사물이나 사건의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식하는 인식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인식에 의한, 인식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해서, 인식론을 처음 주창했어요. 인식론. 이게 이제 인식론이 바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인지치료의 원리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뭐예요?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오면 거기서 교훈을 얻고 오히려 더 좋은 뭐를 발견하기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는 관점이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그렇게 어려운 대통령이 이제 그 만남을 시도했는데 백악관에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70% 80%가 너무 잘했다. 세계 언론이 다 잘했다는 굉장히 그 잘 대응했다. 뭐 서로 이제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아주 난처해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대처를 잘했다. 관심 있는 걸 짝짝짝 끌어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쪽으로 다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북한 문제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인상을 얻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또 야당 쪽에서는 뭐 야당이 요소값과 내려야 되겠지만 그게 외교 참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깎은 건 깎아야 되는데 무조건 내리 깎는 그런 객관적이 아니죠. 그죠? 네. 세계가 다 80% 차렸다 하는데 우리는 형편없이 갖는다 말이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 또 자기가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심리적 고통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심리적 고통이 달라진다가 인식론의 기본입니다. 인식론의 기본. 바로 그 인식론을 기초로 해서 심리학에서는 인지 구조론, 인지 행동 치료를 개발을 해서 네?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기 이염과 가성이라는 두 가지 광부의 년이 생성돼 다음 내담지 인지체계고절을 대화내요. 실어서 어젯밤에 영화관에서 떨어져 지내는 것에 무엇이 두렵나요? 샤론, 그냥 너무 끔찍한 감정이에요. 그렇죠? 치료사, 무엇이 그렇게 끔찍한가요? 샤론,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요. 자, 238페이지 넘어. 치료사,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걸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가요?
당신은 그것이 끔찍하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리의 감정이 무엇인가요? 샤론이. 그것이 저를 압도할 정도로 강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치료사.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압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샤론. 난 너무 괴로워져서 현실과 접촉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면 샤론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조금 생각이 오버하는 뭐 과대망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이제 과도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둘째로 과대평가했다 그랬잖아요. 과대평가의 수정이다. 과대평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실적인 당에서 인지오류 확인해서 과대평가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 과대평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그대로 볼 건데 좀 오버해서 보는 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비현실적. 요게 문제죠. 그죠? 내가 이제 잘못된 과대평가를 해서 잘못된 인지오를 유발시키게 되죠. 그 결과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너무 지나친 과대평가를 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약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약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졸도하면 큰일이다. 이게 너무 과해. 현실이 있는 대로 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전철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러다 내가 숨을 못 쉬겠다. 다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도 주입되고 있고. 근데 나는 이렇게 사람만은 숨을 잘 못 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대평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들어가지고 졸도하게 돼. 실제로 내담장의 샤론은 지난 2주 동안 불안과 공황 상태 과대평가를 확인하도록 요청받아. 그래서 당신이 당황했을 때 일어날 것이 믿던 사건들을 결국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알 수 있게 알게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보통 내다면 그 같은 사건을 쉽게 확인해서 항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대화를 잠깐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샤는, 나는 정말로, 질 것이라고 여러 번 생각해서, 정말로 뭐, 안 좋게 될 것이죠. 예, 질 것이 뭐, 앞에 뭐, 빠졌다는 것이죠. 자, fail 해도 돼. 실패할 것이라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샤론 제1부는 그 상황에서 제 자신을 빼거나 남편이 저를 도와주거나 감정이 재날 수 있는 오래 붙잡으면서 항상 제때 탈 수는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 내가 버틸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대화체는 제가 애국 자료에서 뽑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번역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알아들으시기 바라고 이런 내용으로 대화했구나 정도를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치료사가 우리가 불안할 때 뭐 미국 사람들 우의자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의자 많이 써요. 우리가 불안할 때 치료사 생각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당신이 방금 표현한 그냥 버티기 또는 그냥 시간에 탈출하기 개념 과대평가로 분류할 수 있나요? 지금 당신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대평가를 하고 있어서 문제다 하는 걸 치료가 지적하고 있어요. 샤론은 내가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항상 시간을 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알아차렸네요. 네. 여기 이제 내담자가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과대평가할 때 어떤 때냐 보면 내가 심리가 허약할 때 심리가 허약할 때 당연히 과대평가가 돼요. 상황을 잘 못 보고 굉장히 부풀려서 보게 돼요. 그러나 긍정의 에너지가 많으면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과대평가는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그만큼 허약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긍정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 너무 낮아 있다. 긍정 에너지가 낮아 있는 상황. 이걸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걸 얘기하자면
제가 늘 얘기하기 쉬운 게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적 평형수. 제가 이제 정의는 평형수. 제가 이거 만든 용어입니다. 심리학에 심리적 평형수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만드는데 이 심리적 평형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배에 이렇게 배가 배 밑창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평형수라고 그래요. 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물을 채우고 물건을 실어도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빼고 짐을 많이 실으면 이제 주로 해전할 때 전복이 될 위험성이 높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이 폐금수를 빼고 짐을 많이 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 폐금수에다 심리적 폐금수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적 폐금수는 뭐냐면 긍정 에너지예요. 긍정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가 되는데 전문 용어는 심리적 평형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심리적 평형수, 즉 긍정 에너지가 낮아지면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면 불안할 일도 아닌데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 과대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성이 높아지잖아요. 객관성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기 셋째 임의적 추론이 나옵니다. 임의적 추론을 수론해. 임의적 추론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상상을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실제 진단 인지의 오류 확인해서 임의적 추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죠? 내담자 임의적 추론 수정으로 인해서 이 의로 인해서 해야 되네. 수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을 오판하게 돼. 그게 그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상황 오판이죠? 그러니까 상황 오판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현실이 아니고 상상이나 이상이 너무 커졌다. 이거죠. 전형적으로 내담자는 위험이 없는 것을 외부의 안전신화, 안전행동 때문이나 다한 걸 잘못 생각한다. 제 시간에 가까스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지난주에 과학에서 발전선대 빠졌을 때 내가 잔악스를 보험하자 분명히 기절했을 것이다. 제 시간에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운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239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내담 자신이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제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렇죠. 다만 이제 유일한 이유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냐 과대평가 오류의 대체는 뭐 확률 판단에 대한 증거로 질문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거로 저 대안자기를 현실적인 예측을 생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크라테스식의 치료자가 모든 증거를 고려한 내담자 진술을 배우들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다. 다음은 논리적인 예다. 자, 뛰는 심장이 어떻게 심장마비로 이어지나요? 또는 판단이 내지 개발을 다른 사람 잘못된 이 특이한 감각에 대한 질문은 이와 관련해 유용하다 하면서 이제 치료사가 이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치료사. 당신이 알아낸 구체적인 생각 중 하나는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절대 현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오바역신하고 임의적 추론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라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요걸 묻는 겁니다. 샤론 글쎄요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뭐 생각해요 이렇겠죠. 집에서 감정을 묘사해 보세요. 한번 말로 해보라는 거죠. 샤롬, 글쎄요, 나는 허전하고 비현실로 느껴져요. 제 주변과 같은 건 달라요. 뭐 이런 거고. 집에서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인데 당신 실제로 현실과 접촉이 이렇다는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글쎄요.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자기 느낌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생각을 살펴봅시다. 당신이 비현실이라고 느낄 때 당신 행동은 어떤가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지적하고 있죠. 예를 들어 당신 그 에피소드 동안 누군가가 당신이 질문하면 대답하는가요? 이거죠? 예. 하는가요? 어? 사람, 글쎄 나는 가끔 여기에서 그렇게 느끼지만 당신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당신 그렇게 느낄 때 걷거나 글쓰기나 운전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다른 느낌이랍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치료사가 당신이 지금 과대 평가를 하고 있고 당신의 임의적 주론,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자기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식의 생각을. 바로 이거죠. 자기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 자기식의 생각이라는 거 뭐야? 여기 자기식. 자기식. 자기식은 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성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이거는 보편성하고 다른 겁니다. 객관성하고 다른 거예요. 보편성, 사회성, 이거 다른 거죠. 예? 자, 자기식이라는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니까 다른 거다. 자, 내 남자가 감정을 갖고 있다 해 내가 현실과 접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촌과 전혀 같지 않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 숙제를 자기 모닐 때 행격만 호흡의 연습을 기술하는 거에도 샤론은 노화 공포증 계층의 모든 학문에 관련 불안한 생각을 확인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샤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너무 쉽게 늙고 있다는 불안도 겹쳐가지고 뭔가 이게 불안을 일으켜서 현실적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복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복합적이라고 봐야 된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생활이 불안정해 보세요. 뭐든지 상황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의 마음이 진정된 상태에서 상황을 올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들떠있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자기 식대로 보기가 좋아요. 자기 편리하게 보내시면 이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인 단계에서 적극적인 인지 구조의 조정이 나오는 거죠. 인지 구조의 조정이 뭐냐?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고 상황을 제대로 본다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 현실적. 거기에 훈련으로서 이제 행경망 호흡 연습에 검토가 나옵니다. 호흡 재훈련. 호흡 재훈련을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치료사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예, 대화는 여기 일부러 이제 공황장 치료를 하는 과정과 제대로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대화 이걸 다 번역해서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전문가가 최고의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치료하고 있다. 우리 한국 세상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추 비슷하게 돼가고 있죠. 자, 241페이지 넘어가면 둘째로 재난에 대한 오류의 수정이다. 요게 이제 공황 발작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큰 재난이 일어날 것 같다는 데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죠. 자, 적극적 인지 구조 조정에서 재난에 대한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재난에 대한 오류 수정은 비현실적 공포 감소와 불안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비현실적인 공포 감소가 뭐예요? 공포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비현실로 생각하면서 불안이 악순환이 된다. 악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돌고 돈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말은 토이풀스크라이. 예, 그죠? 이게 이제
돌고 돈다. 그래서 공황장애 가진 사람은 신체적 증상이나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큰 재난이나 심각한 위험으로 해석한다. 맞아.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증폭. 이게 문제죠. 이래 잘못된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공황 발작을 유발하게 한다. 바로 이거죠. 예. 가슴 통증을 느낄 때 심장마비를 해석하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 공황 발작을 더 악화시킨다.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 죽음 공포죠. 죽음 공포. 내가 이러다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더욱 이 공포감을 가중시키죠. 그죠? 예. 그 불안 악순환 차단해서 공황장애는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다.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하게 이런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더 많은 증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들죠. 이때 재난의 사고를 수정하게 되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다. 그죠? 쉽지는 않죠. 근데 사람은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바꿔지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뢰하는 경향이 더 효과가 크죠. 마찬가지로 공황상태의 신체적 증상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 많은 내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된다. 자, 실제 나왔어요. 샤론. 나는 통제를 잃고 소리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미친 짓을 할까 봐 정말 걱정됩니다. 자, 치료사가 뭐라 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낮은 것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무엇이 그렇게 나쁜지 알아봅시다. 실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게 별로 없지만 왜 그렇게 생각해 알아봅시다.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게 그렇게 끔찍할까요? 뭐 때로는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저는 절대로 실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글쎄요, 그 상황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저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기만 했잖아요. 그 말이죠. 저는 글쎄요, 그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면 결국 멈출 것 같아요. 지루사, 적어도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을 지치게 할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죠. 반어적 표현이니까 샤론, 아마도 나는 내가 정말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을 거라고 주변 사람에게 안심하세요. 설명할 것입니다. 이거 설득됐네요. 예, 나쁜 하루를 보내겠지만 주변 사람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안심하세요라고 설명한다니 참 좋은 마음이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설득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낮은 호흡과 행경망 호흡을 연습한다. 자, 그리고 이게 공황장애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심장 발작이, 아니, 심장이 뛰는 것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서 좀 심장이 턴턴히 뛰면서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흡법.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샤론이 이렇게 공황발작을 하게 된 것에 은근히 노화 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걸 발견해가지고 뒤에는 이제 노화 공포증에 대해서 데이비드 발로가 이걸 이제 이 샤론이 자기가 굉장히 늙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구나. 그 공포를 위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것이 지금 공황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을 짚어가는 겁니다. 그죠? 짚어가는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인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죠? 여성으로서 내가 늙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감이 있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이제 갱년기 우울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갱년기 우울증에 해당하는 건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40세 이상 또는 50대 이상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뭐뭐 있는지만 짚고만 넘어가려고 시간이 없어서. 자, 3번, 공황장애 노출 치료를 위한 실천 단계. 근데 우리가 했던 거 반복이 되는데, 제목만 읽고 갑시다. 인지 재구성과 노출 치료. 뭐, 인지 재구성은 했고, 여기서 노출 치료가, 노출 치료는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자꾸 맞닥뜨리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뭘 얻습니까? 경험을 얻습니다, 경험. 예? 그래서 첫째로 상황의 직면을 통한 교정. 그렇죠? 그 다음에 244페이지. 둘째로, 위기의 질서의 실천적인 경험. 위기의 질서라는 용어는 단계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경험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셋째로, 규칙적인 노출 연습의 유지다. 규칙적으로 직면하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죠. 그 연습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연습하면서 어떤 차이를 느끼는가? 그렇죠. 직면하는.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 넘어오면 생체내 노출 연습과 노출 작업이 나오는데, 노출 작업의 설계와 수용과 노출이 시작. 이거는 이제 노출이라니까 새롭게 들리는데 직면입니다. 상황에 직면하는 훈련을 해서 경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을 얻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넓어지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황 발작도 일종의 공포증이잖아요. 공포는 경험 부족입니다. 해당 분야의 경험 부족. 예, 해당 분야의 경험 부족이 해당 분야 경험 부족, 경험 부족이에요, 부족. 공포증은 공포증은 해당 분야의 경험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안 가보다 보니까 괜히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편하고 마음이 떨리고 안 좋고. 그래서 셋째로 노출 연습을 통한 감각의 탈출인데, 여기 노출 연습에 여기 세 가지 노출이 나와요. 현실 노출, 상상 노출, 가상 노출. 자, 현실 노출은 실제적인 현장이죠. 그 상상 노출은 상상 속에서 공포 상황을 떠올리는 방법이죠. 자, 가상 노출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가상 노출을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마지막은 치료 작업에서 가족 협력. 아무래도 가족이 협력하면 치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가족이 협력하는 것과 안 하는 게 굉장히 다르고, 이 심지어는 가장 심하다 하면 치매도 가족이 굉장히 협력할 때 굉장히 완화된다는, 완전히 치료는 안 되지만 완화된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가족이 내몰라라고 내동질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공황장애나 광장우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건데, 그게 심리적인 허약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 평형수, 긍정 에너지 부족으로 갑자기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면 긍정적으로 보면서 긍정의를 축적하는 게 제일 좋지. 자, 오랫동안 끌었는데 공황장애와 공포증, 방장원뭐 해도. 자, 다음 이제 목요일에 이제 교재가 바뀝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이해. 재밌을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의 모든 부정적인 사람 여기까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진실한 판단의 기준. 본문은 주님의 자기 선언이 문제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자기 선언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자기 선언과 증언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꺼냅니다. 바리새인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을 비교하게 되죠.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서 진실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한 판단의 기준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입니다. 육체적이란 말이 인간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죠. 육체를 따라서 하는 판단은 영적인 판단과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판단과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육체를 따라해서 하는 판단은 잘못된 본성을 암시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편견이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에 만연한 것을 지적합니다. 육체적인 판단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봅니다. 주님이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게 첫째가는 기대였습니다. 이를 밀어붙이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주님의 증거를 거짓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의미에 따라 판단했더라면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의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판단은 바리새인의 판단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까만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판단을 했다면 주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판단의 기준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진실한 판단의 기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15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정말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판단의 문제를 표명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섣불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해서 숨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판단 기준이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급하게 엉터리로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판단의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최후 심판이 나중에 있게 되어서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말을 이렇게 재생해냈습니다. 너는 애모로 판단하고 무엇보다 내가 아무도 판단이 안 되는 이유로 나를 정죄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 더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판단의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판단의 기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입니다. 지금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면 내 판단은 참될 것이다. 주님의 판단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본질적인 진리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 실행된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사람처럼 어떤 것에 따라 기울지 않고 공정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못된 심판은 다시 청원하여 재판을 요구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에서도 공정하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내란의 2인자가 방조입니까? 적극 가담자죠. 구속이 기각이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일.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도 조사를 전혀 받지 않는 꼴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지가지를 털어서 기어이 감옥에 집어넣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재판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우 공정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주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람의 판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아버지는 다를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엄격한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합니다. 신실한 판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아니어도 적어도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올바른 평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는 인생 길에 주님을 만나서 판단하는 지혜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최후의 심판자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광장포 공황장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 이거 재밌을 거예요.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도 드디어 큰 것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